살면서 이런 사람 꼭 한 명쯤은 만나봤을 거예요. 내가 힘들다고 말하면 그게 뭐가 힘들어? 라고 하는 사람. 내가 상처받았다고 하면 내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라고 받아치는 사람. 분명히 자기가 잘못한 게 있는데 본인은 전혀 모르는 것 같은 사람. 아무리 설명해줘도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절대 이해 못하는 것 같은 그 사람.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배려심이 없지?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점점 그 사람이 나쁜 사람처럼 느껴지기 시작하죠.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 사람이 배려를 안 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배려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태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뇌과학과 심리학으로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먼저 지능이라는 말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해요. 보통 지능이라고 하면 수학 잘 풀고 공부 잘하고 IQ 높은 걸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심리학에서는 지능을 훨씬 넓은 개념으로 봐요. 그 중에서 오늘 가장 중요하게 다룰 개념이 바로 사회적 지능이에요. 사회적 지능이란 간단하게 말하면 다른 사람의 감정과 상황을 읽고 거기에 맞게 내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 높은 사람은 상대방이 말을 안 해도 지금 저 사람이 불편하구나를 자연스럽게 느껴요. 반대로 이 능력이 낮은 사람은 상대방이 직접 나 지금 힘들어라고 말해도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실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 사회적 지능이 낮은 사람, 즉 배려를 잘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뇌의 특징이 있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배려라는 행동이 실제로 일어나려면 뇌 안에서 순서대로 4가지 과정이 일어나야 해요. 첫 번째, 상대방의 감정을 인식해야 합니다. 두 번째, 그 감정이 왜 생겼는지 이해해야 해요. 세 번째, 내가 어떻게 행동하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지 생각해야 하죠. 네 번째, 실제로 그 행동을 해야 합니다. 이 4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배려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 핵심적으로 관여하는 뇌 부위가 있는데 바로 전두엽이에요. 전두엽은 이마 바로 뒤쪽에 있는 뇌의 앞부분이에요. 이 부위가 담당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감정 조절, 충동 억제, 계획 세우기, 상황 판단. 이 모든 게 다 전두엽의 역할이에요. 그 중에서 오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있어요. 바로 역지사지 시뮬레이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기능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미리 상황을 머릿속에서 그려보는 능력이에요. 내가 저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일까? 내가 저 상황에 놓이면 얼마나 힘들까? 이런 걸 말하기 전에 미리 상상해 보는 거예요. 이게 잘 작동하는 사람은 말을 하기 전에 한번 멈춰요. 이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겠다는 걸 미리 느끼거든요. 그래서 말을 고르고 표현을 바꾸고 타이밍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배려라고 부르는 행동의 실체가 바로 이겁니다. 반대로 이 시뮬레이션 기능이 약한 사람은 말이 그냥 튀어나와요. 머릿속에서 미리 그려보는 과정 자체가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본인 입장에서는 그냥 당연한 말을 했을 뿐인데 상대방이 상처를 받았다고 하면 진심으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라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나쁜 마음을 먹어서가 아니에요. 뇌의 특정 기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두 번째로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바로 메타인지예요. 메타인지는 좀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 아주 간단해요.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능력이에요. 쉽게 말하면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힘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시험을 보고 나서 나 이번에 잘 못 봤을 것 같아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나 잘 봤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점수가 낮게 나오는 사람도 있죠. 전자가 메타인지가 높은 경우이고 후자가 메타인지가 낮은 경우예요. 배려도 똑같이 작동해요.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은 나 지금 좀 감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걸 스스로 알아채요. 내가 저 사람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여지를 스스로 두게 돼요. 하지만 메타인지가 낮은 사람은 이 자기 점검 과정 자체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심리학의 더닝-마이너스-크루거 효과라는 유명한 연구가 있어요. 능력이 낮은 사람일수록 자기 능력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고 반대로 능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나는 아직 모르는 게 많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배려에서도 이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요. 배려심이 낮은 사람일수록 나는 충분히 배려하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얼마나 배려를 못하고 있는지 자체를 인식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정말로 진심으로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라고 느끼는 거예요.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모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배려 없는 사람을 볼 때 흔히 저 사람이 알면서 모른 척하는 거 아냐? 라고 판단하거든요. 물론 정말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많은 경우는 그냥 진짜로 모르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감정 언어와 배려의 연결이에요. 말투는 그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창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말투와 배려, 능력은 생각보다 훨씬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배려가 부족한 사람들의 언어 패턴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를 잘 안 써요. 기쁘다, 슬프다, 무섭다, 외롭다, 속상하다 이런 감정 표현들을 잘 사용하지 않거나 쓴다 해도 아주 표면적인 수준에서만 사용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감정 언어를 잘 쓰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감정을 인식하는 것 자체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예요. 그리고 자기 감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의 감정도 인식하기 어려워요. 이건 뇌과학적으로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자기 감정을 처리하는 뇌회로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뇌회로가 상당 부분 겹쳐 있거든요. 또 하나 눈에 띄는 특징은 확신의 언어를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건 틀렸어, 그게 아니라 원래 그런 거야, 다들. 그렇게 생각해처럼 자기 판단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전제하에 말하는 패턴이에요. 배려라는 건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경험과 감정이 유효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해요. 내가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겠다는 인정이 없으면 배려는 시작조차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모든 걸 자기 기준으로 단정 짓는 언어 습관을 가진 사람은 그 출발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제 배려가 부족한 사람들이 실제로 상대방을 어떻게 힘들게 하는지 구체적인 패턴 4가지를 살펴볼게요. 이 패턴을 알면 내 주변 관계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혹시 내 안에 이런 패턴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데도 도움이 돼요. 첫 번째 패턴은 고통의 서열화입니다. 상대방이 힘들다고 말하면 그게 힘든 거야? 나는 이런 것도 했는데 라는 식으로 반응하는 패턴이에요. 상대의 고통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자기 고통이 더 크다는 걸 증명하려는 거죠. 혹은 그 정도면 괜찮은 거야. 나는 더 심한 것도 버텼어 라는 식으로 상대의 힘듦을 작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왜 이런 반응이 나올까요? 이건 공감 능력의 부재에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공감이라는 게 단순히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가 아니에요. 상대방의 고통이 지금 이 순간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지를 함께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능력이 부족하면 모든 걸 자기 경험의 기준으로만 측정하게 돼요. 내가 그 상황이었으면 별로 안 힘들었을 텐데 라는 내 기준으로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게 뭐가 힘들어?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패턴은 조언 중독입니다. 상대방이 그냥 들어줬으면 해서 이야기를 꺼냈는데 바로 해결책을 들이미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봐. 그냥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 왜 그 방법을 안 써? 이런 식으로요. 의도는 좋을 수 있어요. 도와주고 싶어서 하는 말이니까요. 그런데 이게 배려 부족인 이유는 상대방이 지금 원하는 게 뭔지를 먼저 파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상대방은 정보가 필요한 게 아니라 감정적인 지지가 필요한 상태일 수 있어요. 그걸 읽지 못하고 조언부터 던지는 건 상대방의 감정보다 자기의 문제 해결 욕구를 먼저 채우는 행동이에요. 배려는 의도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배려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 파악 과정을 건너뛰고 바로 행동으로 넘어가는 것. 이게 배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배려가 아닌 경우예요. 세 번째 패턴은 감정 무효화입니다. 그건 내 착각이야.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별거 아닌 걸 가지고 왜 그래? 그냥 넘어가면 되잖아. 이런 말들이 해당돼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패턴인 이유가 있어요. 사람의 감정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슬프면 슬픈 거고 내가 상처받으면 상처받은 거예요. 그 감정 자체를 그건 틀린 감정이야 라고 부정하는 건 상대방의 내면 현실 전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반복해서 듣는 사람은 결국 자기 감정을 신뢰하지 못하게 돼요. 내가 이상한 건가?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라는 자기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점점 자기 자신을 잃어가게 돼요. 배려가 부족한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큰 상처인지를 인식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걸 인식하려면 상대방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 능력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 패턴은 대화의 독점입니다. 대화가 어느새 그 사람의 무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힘든 이야기를 꺼내도 기쁜 소식을 전해도 결국 대화는 그 사람의 이야기로 귀결되는 패턴이에요. 맞아. 나도 그런 적 있어. 나는 그때 이랬는데. 하면서 슬그머니 주인공이 바뀌어 버리는 거죠. 이건 의도적인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그 사람이 정말로 자기 중심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자기 이야기와 동등한 무게로 받아들이는 연습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대화를 독점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해요. 본인은 그냥 자기 이야기를 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이 네 가지 패턴을 보면서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어라고 떠올리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랑 어떻게 관계를 유지해야 할까요? 먼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런 사람들을 바꾸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작동 방식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된 패턴이고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부에서 바꾸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첫 번째 이야기는 그 사람을 바꾸려는 에너지를 나를 지키는데 쓰라는 거예요. 배려가 부족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일 지치는 이유 중 하나가 저 사람이 좀 달라지면 좋겠다는 희망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희망이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게 나를 소진시키고 있다면 한 발 물러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의 에너지는 소중해요. 그 에너지를 변하지 않는 상대를 바꾸는 데 쓰기보다 내 마음을 지키는 데 쓰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이에요. 두 번째는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거예요. 배려가 부족한 사람에게 높은 수준의 공감과 세심한 배려를 기대하는 건 어떤 면에서는 수영을 배운 적 없는 사람에게 잠수를 요청하는 것과 비슷해요. 그 사람의 능력 밖의 일이에요. 기대치를 조정하는 건 그 사람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반복적인 실망으로부터 보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부분에서는 한계가 있구나 라고 인식하는 것, 그게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내가 덜 상처받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는 명확하게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배려가 부족한 사람들은 눈치를 읽는 능력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 때 신호를 보내고 알아채주길 기다리는 건 서로를 지치게 만들 수 있어요. 지금 나는 조언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들어줬으면 해라고 직접 말하는 게 돌려서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에요. 이건 그 사람에게 배려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실제로 얻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이제 반대 방향의 이야기도 해볼게요. 혹시 내가 배려가 부족한 사람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질문을 스스로 떠올렸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메타인지가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배려가 정말 부족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질문을 먼저 하지 않거든요. 그래도 몇 가지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대화가 끝난 후에 상대방이 이야기를 많이 했는지, 내가 이야기를 많이 했는지 떠올려 보세요. 만약 대부분의 대화에서 내가 훨씬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면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상대방이 감정적인 이야기를 꺼낼 때 내 첫 번째 반응이 뭔지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 거야? 가 먼저 나오는지 아니면 많이 힘들었겠다가 먼저 나오는지요. 누군가 나에게 그 말이 상처였어라고 말했을 때 내 반응을 떠올려 보세요. 어떻게 그게 상처가 되는지 이해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내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잖아 라고 먼저 방어했는지요. 이 세 가지 질문에 솔직하게 답할 수 있다면 거기서 이미 배려의 시작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배려가 부족한 것이 뇌의 문제라고 했는데 그러면 바꿀 수는 없는 걸까요? 다행히도 뇌는 고정된 게 아니에요. 뇌과학에서는 이걸 신경가소성이라고 불러요. 어떤 생각을 반복하고 어떤 행동을 반복하느냐에 따라 뇌의 연결이 실제로 변한다는 거예요. 어렵게 말했지만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습관을 반복하면 뇌가 그 방향으로 점점 더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려하는 습관을 반복하면 배려하는 뇌로 조금씩 바뀔 수 있어요. 그 첫 번째 습관은 말하기 전에 딱 한 번 멈추는 거예요.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이 멈춤 안에서 전두엽의 시뮬레이션 기능이 작동할 수 있어요. 이 말을 들으면 상대방이 어떻게 느낄까?
이 질문을 한번 던지는 것, 그게 배려의 시작이에요. 두 번째 습관은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내 반응을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 동시에 내가 다음에 뭐라고 말하지? 를 생각해요. 그러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온전히 듣지 못하게 돼요. 그냥 일단 다 들어보는 것, 그게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배려예요. 세 번째 습관은 감정 언어를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일상 대화에서 기분이 어때? 오늘 좀 힘들어 보여처럼 감정에 관한 말을 조금씩 늘려보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면 자기 감정을 인식하는 능력도 함께 발달하고 결국 타인의 감정을 읽는 능력도 함께 커져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볼게요. 배려는 착한 마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배려는 뇌의 기능이에요. 전두엽의 시뮬레이션 기능, 메타인지, 공감 능력, 이 모든 것이 함께 작동해야 배려가 가능해지거든요. 그리고 이 기능들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사람은 나쁜 의도가 없어도 배려 없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배려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악인으로 단정 짓기 전에 잠깐 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여유를 가져보세요. 이해한다는 게 그 사람의 행동을 무조건 받아들인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해는 내가 덜 상처받기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상대의 행동이 나를 향한 공격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면 내 마음이 조금 덜 무거워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나 자신에게도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내 주변 사람들을 제대로 보고 있는가? 나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가? 아니면 이미 내 생각과 판단을 먼저 준비하고 있는가? 배려는 거창한 게 아니에요. 말하기 전에 한번 멈추는 것, 상대방의 표정을 한 번 더 보는 것, 지금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뭘까? 딱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 이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우리의 뇌는 실제로 달라져요. 배려는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을 반복하는 사람이 결국 가장 깊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관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